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어느새 수능이 2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마 불안해서 잠 못 드는 학생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안정이 가장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 스트레칭도 좀 하고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긴장을 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많이 초조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또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여태까지 준비해온 것들 잘 실력 발휘만 하면 되는데 그 중하위권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좀 많은 걸 다 못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마음도 더 불편하겠구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걱정이 많은 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입시 전형 가운데서 바로 전공 적성 검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대입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합격의 길로 문을 활짝 열어줄 전공적성검사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적성검사 넘버 원 이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긴장되시죠? 여러분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뭘까요? 뭘까요? 반짝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긴장한다고 하더라도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수능 이후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시 2차고 특히 수시 2차 중에서도 전공 적성검사라는 좋은 전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엑기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벤트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너무 아름답고요. 네, 오늘 최고의 적성검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저도 기대가 되고요. 선생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전공 전문 적성검사 어떤 학생들이 준비하면 참 좋을까 싶어요. 그 질문도 또 마음 아픈 질문 해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능을 망친 학생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망친 학생들이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활용하는데 전공 적성검사가 아주 좋고 특히 적성검사 출제한 대학 중에서 수능용으로 나오지 않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좀 떨어져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수능이 망친 학생들한테 좋고 두 번째는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전공 적성검사는 내신 비중보다는 적성검사의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학생들 수능 잘 보시겠지만요. 만약을 위해서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1차 전공 적성검사가 9월부터 시작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적성검사는 교과 지식 위주의 문제들이 수능 시험보다 다소 낮은 순으로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실제 보면 작년에 비교해 본다면은 수능형 형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공 적성검사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차 대학 중에서 명지대학이든지 몇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성적으로 출제하는 대학도 있었고 또 수능과 비슷한 형태의 수능형으로 출제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대학이 어떠한 형태의 유형으로 출제되는지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적성검사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공 적성검사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이완 선생님의 전공 적성검사로 대학 가는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는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전형 중에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최고의 기회,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전공 적성검사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공 적성검사 전형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시험을 보는데 수시가 6회 제한이 됐죠. 근데 6회 제한이 됨으로써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수시 1차도 떨어졌는데 수시 2차도 보면 작년처럼 60대 1, 70대 1보다는 30대 1에서는 5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대학이 아마 50대 1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50대 1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해피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50대 1이라는 것도 결코 낮은 경쟁률은 아니죠.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1000명 중에서 980명을 제쳐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쟁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희소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공 적성 검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분야도 아니고 또 배운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엑기스 정보, 좋은 정보를 아는 자체만으로도 점수 차이를 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적성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를 모아서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시 2차 전공 적성검사 실시하는 대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수시 2차 전공 적성검사 실시 대학을 알아볼 때 먼저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2차 체크 포인트 보면은 먼저 수시 1차, 2차에 합쳐서 총 6개의 대학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6개 대학 지원하는 대학을 있을 때 여러분 일단 대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냐면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그리고 고려대, 단국대, 수원대, 을지대, 중앙대, 한국산업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신대, 한양대, 에리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산업기술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랑 한양대 에리카는 수시 2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1차 때 시험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대학을 총 수시는 6회 제한이 있죠. 6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시 1차 대학 지원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6회를 채워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시 1차 때 이미 5개 대학을 지원했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개 대학만 더 지원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6회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나는 그러면은 많은 대학 지원하고 싶은데 많은 대학을 지원할 수 없어서 좀 안 좋겠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본다고 하면 6회 재원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합격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양단점이 다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그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사항은 뭐가 있냐 하면은 수시 추가 합격자, 합격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수시로 합격한 사람들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시에 추가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가로 합격했는데 나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지원할 수 있겠지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지원을 할 때 합격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중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수시 2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체크 포인트가 미등록 충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시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미등록이 돼서 정원이 결혼됐을 때는 정시 대부분 뽑았거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 때 미등록 관련된 사람은 대부분 다시 충원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번호, 즉 합격자 대기번호가 비교적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수시에서 충원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대기번호로 합격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수시 전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차 원서 접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시 2차 대학 중에서 이미 1차 때 원서 접수가 끝난 대학이 있어요. 끝난 대학이 있는데 끝난 대학이 아니라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몇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15일부터 16일까지 그 사이에 대부분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잘 잊지 마시고 내가 지원한 대학들이 언제 전공 적성 검사 내가 지원한 대학을 꼭 지원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15, 16일 이전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요, 고려대, 중앙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만 지금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네, 지금 실시하는 대학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수시 2차, 분명 1차보다는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어떤 대학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한번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텐데 먼저 수시 전공 적성검사 대학 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정을 보면은 먼저 11월 1일에는 카톨릭 대학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중앙대학교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 11월 24일에는 강남대학교, 수원대학교, 을지대학교, 그다음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가 실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2월 1일에는 단국대학교 실시되는데 단국대학교는 12월 1일이랑 2일 양일간 실시가 되고 그다음 12월 1일만 실시하는 대학이 한신대학교, 12월 2일만 실시하는 대학이 가천대학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실제 수시 2차 전공 적성 검사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지원 전략을 볼 때 방금 일정을 봤잖아요. 일정을 본 거에서 겹치는 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설사 겹치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 시험을 보면은 물론 두 개 다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가능해요. 근데 적성 검사라는 자체부터가 지식을 측정하기보다는 잠재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 보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보는 거는 두 번째 오후 시험 보는 건 아주 망칠 확률이 큽니다. 그건 좀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일정이 겹치는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중에 하나 체크 포인트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12월 1일, 2일 양일에 걸쳐서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11월 1일은 자연계가 보고 11월 2일은 인문계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날짜랑 겹치는 게 예를 들면 가천대학교가 있죠. 가천대학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2일 날 가천대가 시험을 보는데 그럴 때 가천대 같은 경우 인문계 학생은 겹쳤기 때문에 시험을 같은 날 보기 때문에 볼 수는 없겠지만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한 체크 포인트, 지원 전략에 대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수능 점수를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 2차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수시 2차에서 수능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능에 대박 났다고 해보세요. 수능 대박 났으면 굳이 수시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시를 합격하면 수능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지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수능으로 대박 났으면 수능 점수로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능 점수를 보고 수능 점수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마음에 안 들 만큼 나왔고 또 전공 적성보다 실시한 대학만큼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전공 적성보다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원 전략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가 출제 경향에 따른 지원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출제 경향에 따른 지원 전략이라는 거는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 중심으로 그걸 출제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성고사 영어로 출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학 같은 경우가 가천대, 단국대, 천안, 을지대, 강남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영어는 출제된 대학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단기간 영어 성적 올리는 건 힘들죠. 그런 학생들이 굳이 그 대학 가고 싶다고 영어를 그 대학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영어 점수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즉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방금 말한 그 대학들이 있죠. 가천대, 단국대, 천안, 을지대, 강남대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수리 파트에서 보면 수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능에서 수리 파트를 망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수원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수원을 많이 출제하는 대학을 또한 지원하는 건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원 중심으로 출제한 대학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을지대학교나 가천대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을지대랑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적성 검사의 절반을 다 수리를 출제합니다. 근데 수리 문제의 대부분이 수원이에요. 그런 대학을 수원 못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또한 수원이 약하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나 을지대를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성 검사 일정이 겹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또 그리고 수능 점수를 고려해 봐야겠고, 또 출제 경향을 잘 따져봐서 자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따져봐야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이 적성 검사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수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적성 검사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수능과 비슷한 수능용 출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는 선생님이 이 시간에 적성검사 대표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적성검사는 어떤 유형의 출제가 된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깐 먼저 칠판을 봐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보면 전공 적성검사는 두 가지 영역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언어 파트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언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리 파트가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적성검사는 수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글씨가 저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언어 능력이 있는데 언어 능력에 관련된 거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언어 사용 능력이 무슨 의미냐면은 언어를 얼마큼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설명한다 그러면 이게 칠판이라는 걸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휘를 아는 사람이 잘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휘를 체크하고요. 이걸 칠판이라고 안다고 하더라도 맞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법에 맞게 표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맞춤법에 관련된 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되는 것이 뭐냐면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얼마큼 그걸 바탕으로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추리 능력이 바로 그 다음 출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언어 추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사용을 잘한다는 전제 아래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을 바탕으로 추리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대 B는 C 대 D다라고 해서 두 개의 단어를 줘서 이 단어의 관계랑 똑같이 이 관계를 맞춰서 뒤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를 추리해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언어 추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리 능력 중에서 비교적 중요하고도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논리 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 추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논리 파트를 별도로 뽑아서 그 다음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측정이 바로 언어
논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적성검사 영역적인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영역 말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는 교과적인 걸 강조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영어 파트가 출제가 된다는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 능력은 요 세 가지를 특징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리 파트도 또 마찬가지. 수리 파트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파트도 처음에는 언어를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느냐를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을 했죠. 수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 즉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첫 번째 파트가 수리력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력 파트는 간단한 계산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방정식을 구해서 물어보거나 그런 것처럼 간단한 계산 위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수리력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파트도 이 언어를 잘 사용한 걸 바탕으로 하나 추리할 수 있는 언어 추리 능력을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로 수리 파트도 기본적인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일정의 숫자를 잘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것이 바로 수리 추리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 추리력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형태 문제는 수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열 문제 예를 들면 쉬운 거 있죠. 누구나 아는 이거 틀리면 망신이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게 2씩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가 8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간단히 여기 들어간 숫자가 뭔지를 추리한 형태가 그 다음 나온 형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수리 능력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도용과 연결되는 공간 지각이라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지각은 뭐냐면 도용을 잘 모양을 파악할 수가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전개도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처럼 도용과 연결된 것이 바로 공간 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언어 능력에서도 교과적인 걸 물어보면서 풀어보는 것이 바로 영어라고 했는데 수리 능력도 교과적인 걸 물어보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때 보는 수원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전공 적성의 체계는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이 체계 중에서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이 부분 이제 수능에 관련된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적성적인 파트에 해당되는 언어 사용, 언어 추리, 언어 논리, 수리력, 수리 추리, 공간 지각력을 딱 한 문제씩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언어 사용 능력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언어 사용 능력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밑줄친 부분과 가장 잘 부합하는 말이 뭔가 물어보고 있고 밑줄친 거 봤더니 그는 얼굴이 꽹가리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얼굴이 꽹가리 같다와 동의어, 같은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는 건데 물론 이거 정답을 알면 정답을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적성검사는 정답을 몰라도 정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출제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얼굴이 꽹가리 같다는 얘기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꽹가리가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철판을 갈았다 그런 의미 생각한다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정답이 뭐가 되죠 그러면? 뻔뻔스럽다? 뻔뻔스럽다가 되는 거죠. 약간 늦었죠. 약간 떨어진다 적성 능력이. 뻔뻔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추리 능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언어 추리 능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나열된 낱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상위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을 봤더니 별박이, 갈개발, 개미, 민줄이 있어. 이거를 다 엮을 수 있는 상위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론 이것도 상위 개념을 알면 풀면 됩니다. 근데 그냥 모른다고 했었을 때는 알 수 있는 단어를 통해서 정답을 추리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은 줄이라는 게 있죠. 줄. 뭔가 줄과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널뛰기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별박이를 했다면 뭔가 별박이면 하늘에 별이 박힌 형태 모양이니까 그런 형태 모양이 뭔가 있나 봤더니 줄과 있고 하늘과 박힌 거 생각해 봤더니 연날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답이 연날리가 되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언어 추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NC님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고 있죠? 선생님 틀리셨어요. 만만치가 않네요. 예. 대학 공부 다시 하셔야 되고요. 예. 이어서 보시면 우리 언어 능력의 언어 논리 능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논리 능력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바보는 왼손잡이다. 모든 왼손잡이는 시인이다. 그러므로 하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 저를 다시 한번 화면을 본다고 하면요. 이런 형태의 논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정권 부정이니 후권 부정이니 그와 같은 여러 논리적 이론으로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적성검사는 아닙니다. 적성검사는 대부분의 논리 문제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이나 모두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바보는 왼손잡이다 그러면은 바보가 있으면요. 바보가 있으면은 이 바보 중에 어떤 애들은 다가 아니라 어떤 애들은 왼손잡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왼손잡이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모든 왼손잡이는 시인이다. 그럼 모든 왼손잡이는 시니까 이 애들 전부 다 얘네들이 시인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1번 모든 바보는 시인이라는데 바보는 모두가 시인은 아니죠. 요만큼만 시인이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2번 어떤 바보는 시인이다 그랬는데 바보 중에 여기는 시인 맞죠? 어떤은 시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적성검사의 기본 원칙이지 어떤 이론, 철학적인 이론, 논리적인 이론을 통해서 푸는 것은 바로 적성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바로 언어 능력이고 이어서 한번 수리 능력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수리력에 관련된 문제를 볼 텐데 수리력 첫 번째 있는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10%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11%의 소금물은 얼마큼 사용됐는가 묻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역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네. 다시 잠깐 별로 보신다고 하면은 어려운데 사실 적성 검사는요 어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푸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공 적성 검사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감각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적성 검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 문제 보시면 11%의 소금물이 있대죠. 그럼 11%의 소금물이랑 그 다음에 8%의 소금물을 섞었다고 합니다. 섞어서 몇 프로를 만들었냐면은 10%의 소금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10%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럴 때 보시면 여러분 11%랑 8% 섞었는데 10%가 됐다 그러면 이 10%는 11%에 더 가깝죠. 결국 10% 가깝다는 얘기는 11%라는 소금물을 300g에도 절반 이상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1, 2, 3, 4, 5 중에 절반 이상 있는 거는 뭐밖에 없죠? 해당되는 것 중에서 200g. 답에 200g밖에 네. 없죠. 계산한 게 아니라 딱 보이는 정답을 4번 체크하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수리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감각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전공 적성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있는 수리 추리력, 수열 관련된 형태 문제를 본다고 하면 자, 이 문제는 도형에 관련된 수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 안에 숫자가 있고 밖에 숫자가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밖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연산을 해서 안에 있는 숫자를 도출하면 되는 형태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을 보면 1과 8과 2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16이라는 숫자를 도출한다고 그러면 세 개의 숫자를 다 곱하면 16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삼각형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답은 4와 2와 1을 다 곱한 16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수리 추리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공간 지향력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공간 지향력 문제를 본다고 하면 공간 지향의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다른 그림 하나 찾으시면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딱 보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저는 예. 저는 이젠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절 보도록 하시죠. 다시 절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면요. 그림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정답 찾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형태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눈으로 보지 말고 다른 형태의 도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구를 쓰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서 가등분돼서 1번 보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시계바늘처럼 두 개의 화살표를 보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고 1번, 2번, 3번, 4번을 다 그려보시면 아마 2번만 이런 형태의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번만 아마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2번만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다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 지향력 관련된 문제는 딱 그때 보자마자 눈으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눈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뭘 감각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거는 물론 그 감각을 통해서 빠르게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간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도구라고 하는 거는 적성 검사에서는 그리는 거거든요. 펜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적성보다 접근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문항들을 좀 직접 살펴봤잖아요. 저희도 막 재밌게 막 이렇게 풀고 했는데 이렇게 또 풀어보니까 조금 감이 좀 오는 것 같고요. 예. 학생들도 이렇게 좀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또 이 올해 적성고사에서는요, 교과적인 부분을 출제한 대학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대학별로 출제 경향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가요? 이렇게 출제 경향, 전공 적성고대 출제 경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순수 적성형으로 적성적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주 수능적으로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적으로 출제하는 대학 또 하나가 두 개를 혼합한 혼합형 대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적성적으로 출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크게 보면은 대부분 그 경향이 일단 영어가 출제가 안 되고 수어원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어에서는 문학 부분이 출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도 수원도 출제가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또 언어에서 문학도 안 되니까 대부분 응시하는데 큰 부담이 없겠죠. 네. 그런 대학이 있고 근데 그런 대학이 가장 대표적인 대학 같은 경우가 수시 2차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가톨릭 대학이고 두 번째가 고려대 세정 캠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정 캠퍼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순수 수능적으로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순수 수능적으로 출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형태 문제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 수능 형태랑 똑같이 나오는 대학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냐면 을지대학이 있고 또한 가천대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수능을 좀 잘 봤는데 원래 수능을 좀 잘 보는 학생들인데 그런데 내가 이번 수능만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봤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능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혼합형은 양쪽 즉 수능형 문제, 적성형 문제가 다 혼합해서 나오는 대학인데 그 대학마다 약간 비중이 다릅니다. 약간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세세하게 고려하는 것도 약간 힘들기 때문에 가장 크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적성형 대학을 지원할지 아니면 수능형 대학을 지원할지 아니면 혼합형 대학을 지원할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유형에도 중요한 유형인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앙대학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언어 파트에서 논리 문제만 나옵니다. 나머지 아까 언어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어 추리라든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수능적 문제도 다 안 나오고 오직 논리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는 것이 바로 중앙대학교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주 특이하게 뭐냐면 적성형인데 원래는 취업을 위한 직무 적성부터 나오는 유형인데 상식에 관련된 걸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천대학교랑 수원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가천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식 문제가 거의 전체 문제 25% 정도 출제된 만큼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대학도 바로 가천대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저 상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준의 상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식으로 출제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배우는 국사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국어에서 배우는 국어사 그런 것처럼 교과적인 상식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교과적인 상식 상관없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 신문적인 상식 문제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비율 보면 교과적인 상식이 한 6, 그리고 신문에서 나오는 일반 상식 관련된 게 4 정도 출제되는 것이 일반 전공 적성에서 출제되는 상식의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또 출제 경향을 딱 보고 그래서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까지 봤으니까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련되는 적성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수능 전에 기본적으로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학습 방법에 관련된 거 몇 가지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능은 끝났다 적성에 올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마침 학교 선생님도 계시니까 민영선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뭐가 되겠죠? 학습법 중에서요? 예. 저는 이렇게 하면 공부한 게 가장 성적이 잘 오른다고 공부법 중에. 이 복습을 강조하는 복습이요? 편입니다. 예. 물론 복습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건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학습 성과를 많이 내는 첫 하나의 요인을 고르라 그러면 많은 학습 이론가들이 몰입을 둔다. 몰입. 예를 들어서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즉 중등 애들도 몰입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대학교 수학도부터 쓰는 것이 바로 몰입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몰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능도 끝났습니다. 수능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오직 수시 2차 전공 적성 검사만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있고 특히 수능 점수 다시 맞춰보고 이거 왜 틀렸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전공 적성 검사에 올인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공 적성 검사에 올인하라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방법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김혜지 아나운서 MC끼리 물어봐야겠죠. 네. 보면은 HP 기업 있잖아요. 컴퓨터도 팔고 프린터도 네. 파는 HP에 딱 들어가면은 앞에 로고처럼 질 앞에 써 있는 글 문구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답하시는군요. 뭐라 써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은 기록은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공부를 어떻게 한다라고 마음먹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 특히 짧은 기간에 엄청난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 적성검사 관련된 부분은 전공 적성은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즉 외워서 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즉 외워서 푸는 부분도 있지만요. 감각적으로 푸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푸는 부분은 자꾸 틀립니다. 근데 자꾸 틀린 부분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틀리고 내가 약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즉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일정 시간 이상을 반드시 학습할 수 있게 학습 계획 안에 필기라는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시 그 시간을 딱 박아놓고 공부하는 것이 적성검사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검사 문제 특징상 틀린 문제 자꾸 틀리기 때문에 결국 틀린 문제 안 풀게 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높이는 거고 감각을 높이는 거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거 방법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에 매일 약한 부분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들이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예. 시간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이
미리 그 예. 시험 볼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 보기 막판에는 내일 마지막 됐을 때는 그 시간 맞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그 시간과 맞추는 거죠. 이제 시험 치는 시간까지.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이 2시에 본다면 2시에 맞춰서 실제 그 모의고사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것처럼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해보는 것이 마지막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적성검사는 잠재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컨디션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시간을 딱 맞춰서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형정 강의보다는 동영상 강의나 기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딱 대학마다 다르지만요. 짧게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도 안 남았고 길게는 보통 2주나 3주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2주나 3주 안에 물론 수시 1차 때 충분히 적성검사 공부한 학생 말고 나머지 처음 공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적성검사의 모든 부분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간 소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적성검사 할 때는 학원이라든지 기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동거리로 시간을 버리는 그런 공부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이동이 적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공부 방법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전공 적성검사 2차라고 하는 단기간 시험을 공부하고 단기간 시험을 응시할 수밖에, 즉 길어봐야 2주밖에 없는 수시 2차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 낭비하는 부분을 없애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참 대학 가는 데는 정보력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간 안 들죠. 예. 알짜 정보 쏙쏙 모아드리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칭찬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혼자 학습하는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연결되는 겁니다. 약간 감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감각은 강의만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들을 보면은 전기들 보고 자기 오류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공 적성 검사 관련된 공부할 때는 학원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다른 사람이 공부를 배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을 두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어느 시간 이상 여러분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듯이 시간 계획을 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시간에 맞게 자기가 하루에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 하루에 인강을 2타임만 듣고 나머지 인강 목숨 얼마, 나머지 원자 공부를 얼마 그런 형태로 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 게 나왔어요. 아까 마침 MC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시간 안배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다음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간 안배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공 적성 검사는 지능 검사에서 나오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흐름을 보면은 적성 검사가 뇌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뇌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지능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지능 검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적성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성 검사가 지능 검사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능 검사의 특징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성 검사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지능 검사는 일반적인 지능의 뇌에 대한 능력을 측정한다면 적성 검사는 전공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서 그 전공을 얼마큼 잘 공부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그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원래 지능 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능 검사의 특징은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능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혹시 지능 검사 보면서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얼마큼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냐, 얼마큼 많은 문제를 푸냐를 측정하는 것이 지능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능검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능검사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가 그대로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에서 결국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적성검사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한 훈련하는 거는 어느 대비한 데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 얘기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간 맞춰서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간을 맞추고 똑같은 문항수, 똑같은 유형을 모의고사식으로 연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적성검사의 마무리는 모의고사식으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적성검사의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요. 총 문항수가 120문항이 출제됐는데 120문항을 대개 120문항 60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60분 시간 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막연히 최종 연습을 하면서 막연히 시간 낭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한다면 특히 최소한 적성 검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120문항 그냥 60분대 문제를 풀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120문항이면은 언어가
언어 문제가 60문항이고 수리 문제가 60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60분을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하는데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수리 문제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0분을 30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건 20분 정도 배분하고 여기는 한 40분 정도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배분해서 시간을 딱 맞춘 연습을 하는데 나는 배분이 잘 안 된다. 시간 안배가 잘 안 된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누는 거죠. 한 단계 더 나눠서 60문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누는 거죠. 30문항. 마찬가지로 30문항, 또 30문항 나눠서 각각 10분, 그 다음에 20분 이런 형태로 나눈 형태로 시간을 세분화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분화 연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0번 문제를 풀 때는 나는 10분 내로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마인드로 하고 이거 다 푼 다음에 혹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 때 12분이 소요됐다. 그리고 그 다음번 30문제 풀 때는 8분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푸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렇게 시간을 딱 안배를 했었을 때는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대부분 스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적성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즉 적성검사 능력 중에서 문제를 잘 푸는 능력도 있지만 과감한 스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과감한 스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번부터 120번까지 다 푸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 성적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감하게 스킵을 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을 잘 배분했었을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스킵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문제를 다 푸는 연습하고 세분에 다 푸는 연습하고 또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스킵하는 연습. 그 연습하는 것이 막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못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연습은 시간 안배를 하되 시간 안배는 최대한 어떻게 쪼개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또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답안지 작성할 시간은 필요 없나요? 답안지 작성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마킹하는 방법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답안지를 두고 마킹을 하잖아요. 마킹을 하는데 마킹하는 것도 일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OMR 카드 마킹할 때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120문항 나올 때는 1번부터 120문항까지 다 풀고 한 번에 마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은 30문제 풀고 마킹하고 또 30문제 풀고 마킹하고 또 각각 마킹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한 번에요? 네. 예. 선생님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저도 한 번에요? 항상 수능도 그렇게 풀어가지고요. 네. 예.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적성검사요. 그래서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전공 적성검사는 시간 싸움,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공 적성 시시하는 학생들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1번부터 120까지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신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성검사는 사실 적성검사처럼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한 번에 마킹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 한 문제 마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정한 30문제 단위로 나눠서 마킹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는 뭐가 좋냐 물어보면 익숙한 방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적성검사 컨디션이 중요하고 아까 잠재 능력 특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보다 컨디션 상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방법이 가장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 방법 중에서 가장 익숙한 방법을 하는데 혹시 특별히 익숙한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을 지금 분을 나눴으니 나눈 거와 일치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실전처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점수가 나올 텐데 한 몇 % 정도 맞춰야지 합격권이다 이런 것도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수시 1차랑 2차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시 1차가 수시 2차보다 약간 낮거든요. 그래서 수시 1차는 대부분 평균이 70%에서 75% 정답률이 70% 75%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2차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80%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1차보다 수시 2차가 조금 더 어렵다. 단 수시 2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할 필요 없이 오직 적성에 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수시 1차 때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차 때 이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시 2차 때 올인할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까 수능 1차보다 점수가 올라간다는 절정적인 이유는 수능형 출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능 공부도 충분히 했죠. 그러니까 수능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를 잘 맞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수능형에 관련된 평균 정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수시 1차보다 수시 2차가 한 5% 가까이 정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요. 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안배 훈련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최종 공부할 때 제가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더 중요한 것이 실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랑 똑같이 풀어보는 거죠. 똑같은 형태로 풀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고, 적성검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냐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유형은 같게 나오고 거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단어나 문제 푸는 방법이 그대로 활용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대학별 교재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가천대를 지원했다. 그럼 가천대 교재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대학별 교재는 그 대학 기출문제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그 대학별 교재를 봐야지 일반적인 적성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놓은 기본서를 보면 안 되고 대학별 교재를 보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발표한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랑 똑같은 환경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 하나 지금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공부한 내용을 최대 효과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최대 효과를 많이 낸다고 하면은 시험 보는 건 당일날이죠. 당일날 여러분 입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 입시를 하라는 입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입시 시간보다는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아침에 제가 아까 말한 그 대학별 교재랑 모의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독하고 틀린 걸 한번 체크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감각이 극대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극대화된 상태로 여러분 시험에 임한다면 아마 최고의 성적이 날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콘치션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공 적성 검사는 감각적인 시험, 잠재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감각을 높이는 거는 지식에 관련된 거는 이미 공부 잘하는 애와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각은 다릅니다. 특히 적성검사는 공부하는 게 대부분 없기 때문에 출발선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올인하면서 감각도 유지하면서 계획을 잘 짜면서 막판에는 시간 낭비 훈련을 한 것 동시에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그 대학을 발표하는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그 대학 발표한 기출문제 그리고 그 대학 그리고 용어로 나온 그 교재를 푼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최고의 기회 그리고 최고의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완 선생님께서 전공 적성 검사 알짜 정보들 쏙쏙 뽑아주셨습니다. 내신이 조금 안 좋아서 전공 적성 검사로 눈 돌린 친구들 만만하게 봤다가는 크고 다치겠는데요. 잘 그 전략을 짜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 몰입, 이제 수능 끝나고 정말 올인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아직 멀었지만요. 적성검사로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완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적성고사로 대학 가는 방법 되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자세는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또한 소화기와 호흡기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주는 데도 좋은 동작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나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언어 능력보다 수리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적성 검사 잘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리 문제 푸는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참 좋을까 싶네요. 수리를 못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틀려야겠죠. 틀려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적성검사의 특징인데 적성검사 감각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대입해서 풀 때 정답이 나오는 비율이 수능이나 다른 시험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문을 미리 한번 대입해보는 방법이 좋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완 선생님과 함께 전공 적성검사로 대학 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함께 해주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거의 자꾸 제가 반복된 얘기인데 자신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잠재 능력을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뇌에 대한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는 나는 문제를 풀 수 있어. 어떤 형태 문제가 나온다 해도 난 100% 맞출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신만 가지시고 시험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의 잠재 능력을 믿고 자신감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진로 특강을 주제로 조진표 선생님의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